정혁진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제 총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특히 이준석과 유승민이 창당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땡깡만 부릴 것인가? 땡깡 부리고 인질 작전으로 나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라든가 수도권에서도 만만한 건데 줘 아니면 난 회복만 놓을 거야. 요 작전일까요? 아니면 신당 창당을 해서 뭐 비례라도 한석 건지든 아니면 뭐 신당 창당해서 뭐 저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한번 국힘당 작살내고 자기가 이기든 뭐 이 작전일까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준성이가 지금 아직 이제 정하지 못하고. 제 생각에는 정했었을 텐데 아. 차질이 왔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신당을 창당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여당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다음 뭐 여론조사하니까 뭐 그 지지율이 뭐 17% 나왔다 뭐 그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바람을 싹 띄워가지고 그 신당을 창당한 다음에 뭐 비례대표 2번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배지를 달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뭐 국힘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흔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지금 김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준석의 목표는 뭐냐면은 야당 대표예요. 야당 대표. 야당 대표. 그거는 저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떨떠름하게 생각한 것도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자기는 야당 대표로서 계속 존재감 가져가고. 저도 그렇게 그거 봤어요. 노렸던 거야.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2번 가출했잖아요. 네. 제가 첫 번째 가출은 어찌어찌 이해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윤석열이라는 후보를 뽑았는데 후보가 하는 것을 봤더니 도저히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가출한다. 아, 좋아요. 뭐 그 첫 번째 그건 인정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가출한 건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납득이 되지가 않고 이건 용납이 되지가 않는 게 아니 만약에 본인이 진짜로 우리 당의 후보로 뽑혔지만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봤더니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 아니야. 대통령이 되면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그다음에 선대 본부장직 내려놓고 두 개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대 본부장은 내려놓는데 당대표는 내려놓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자기 당의 후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니 정 싫으면 아니 그 뭐야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지. 아니 왜 절을 갖다가 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건 저 사람은 저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저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저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결정타가 윤석열 대통령 출구조사에 당선이라고 확정 딱 되는 순간 네네. 표정이 완전히 썩은 게 뭐 지금 방송에 다 나왔잖아요. 완전히 그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도 표정이지만 결정적으로 응.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단일화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도 반대하고 그거 단일화를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강용석 단일화도 반대했어요. 그렇지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국민의 힘에 대한 그 국민의 힘이 여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으면 그럼 지금도 당 대표는 이준석이에요. 그렇지. 그걸 노린 거야. 야당 권력.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에서.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든 이게 분탕질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총선을 망치든지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거를 야당 대표를 한번 야당 대표 했을 때가 되게 좋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실제 그렇대요. 국회의원도 네네. 여당보다 야당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야당이 지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 대통령도 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또 발언하기도 좋대요. 야당일 네네. 때가 네. 뭐 저 상임위라든가 이런 데서도. 근데 여당일 때는 이 옹호만 해줘야 되니까 정부 부처 사람들 놓고 깔 수도 없고 네. 야당 의원들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실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저도 박수 많이 쳤거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방송 나가가지고 아 그래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수를 많이 쳤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겉보기만 그다음 어리지도 않아요. 지금 한 40살 가까이 됐잖아요. 네, 40살 가까이 네. 됐는데 어떻게 저 나이 먹고 저런 식으로 아니 제가 40살 정도에는 진짜 인생 다 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젊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에이, 맞아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노회하고 더 꼼수를 많이 피우고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당에 대해서 이건 악의적인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하겠다라고 한 아이디어는 저도 처음에 좀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곰곰이 이런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것들을 쭉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그 뒤로 잡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한번 그 던진 것이든 저는 그 인 위원장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당을 어렵다? 이준석이 유승민이 창당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김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창당을 두 사람의 힘으로 했겠습니까? 분명히 뒤에서 그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뭔가가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뭐 단적으로 이거는 그 잘 모르겠지만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뭐 같이 하자고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정의당이 이준석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웃기고 만약에 이준석이 정의당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정체성이 그쪽인지 모르죠. 그런가요? 정체성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현희하고 전청조하고 그런 정체성 헷갈리는 정체성이 헷갈리는 아닌가. 정체성이에요. 이준석. 저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조만간 이준석 대표가 그 결정을 내리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아무리 불쾌하다고 해도 당규상 네. 그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징계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네. 취소를 하는 데 있어서 징계 받은 사람의 의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니 나는 징계 계속 받고 있을래라고 해도 취소됐어 그러면 징계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천을 받고 싶으면 뭐 이런저런 그 신청을 해야 되겠죠. 예. 공천 신청을 그것까지 이준석 대표가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공은 이준석에게로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 신당 창당에 공은 넘어갔는데 아직 결정은 안 한 거다. 결정은 아직 못했을 것 같고 네. 신당으로 가든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에 남아가지고 하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남아있기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신당 창당하려면 또 이것저것 막 그 신경이 많이 쓰여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신당 창당할 때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누구 뭐 금태섭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을 그몇 명은 갖고 있어요. 몇 명. 합종 연회를 천하람 갖다가 뭐 천하람이야 뭐 어쨌든 같은 세트니까 세트, 예. 그렇다고 치고 더 외연을 넓혀가지고 그래도 득표를 뭐 10% 20%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과연 그게 나올까?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창당했다가는 강용석 꼴날 수도 있겠다. 강용석은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는 강용석 후보를 끌어안았어야 되지만 강용석 후보는 김은혜가 이렇게 쌀쌀맞게 굴더라도 내가 이제 큰 대의를 위해서 김은혜 후보를 그 지지하면서 사퇴하겠습니다. 딱 이랬으면 강용석은 그래도 한 나왔으면 한 4~5%는 먹었겠지. 그래도 큰 결심했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강용석이 끝까지 완주하는 바람에 김동연 그 지사가 되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그 까보니까 0.5%밖에 안 되고 이런 식의 그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지금 유승민, 이준석 이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창당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득표율 같은 것들이 뭐 1~2%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은 그럼 그 이후의 정치 생명에도 그 정치 커리어에도 상당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일단 그 그런 생각이 국힘당 입장에서는 네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준석이네가 신당 창당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저 미우나 고우나 그냥 뭐 지푸라기라도 같이 붙여서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전 통합해야죠.
통합으로. 같이 그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야지 분탕을 갖다가 덜 일으킬 거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은 선거구가 쭉 몇백 개가 200 몇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1, 2% 차이로 당락이 뒤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석, 두 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지금 국회처럼 뭐 180석 막 이렇게 되면 한두 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앞으로 5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치열하게 붙다가 결국은 한두 표 차이로 뭐 몇백 표 차이로 그 당락이 쫙 결정이 돼서 그게 모이고 모여서 몇십 석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준석 그 신당이 출범하면 이준석 그 유승민 신당이 출범하면 이유 불문하고 이준석 유승민 불문하고 타격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우나 고우나 통합이 강조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게 이제 지금 저 지금 변호사가 분석한 대로 윤상현 의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합하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건데. 네네. 근데 그럴 경우 전제 조건이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이 국힘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친다는 어떤 이 으쌰으쌰 이게 돼야 되는데 합치긴 합쳤는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고 김기현 비난하고 이뇨한 비난하고 무슨 계속 딴지 걸고 지들만 잘났다고 그러고 저 계속 하면은 합쳐봐야 마이너스 효과 아니냐 이런 얘기. 근데 안에서 비난하는 거하고요. 이게 밖에 나가서 비난하는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하, 이거 골칫덩어리네.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에서 비난하면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직전 당 대표했던 사람인데 지금 중요한 총선인데 뭐 또 분탕질하네 그러면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결국 이준석 쪽으로 표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안에서 분탕질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찍으세요라고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간다면 네네. 이준석이가 노원은 자기가 안 되는 거 떨어진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 자꾸 노원에 욕심 부리려면 저렇게 난리치지 않을 텐데 네. 딴 데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저렇게 인질 작전을 벌인 것 같아요. 사실 노원에 자기가 또 한 번 도전하겠다는 명분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국민의힘에 저렇게까지 난리 안 쳐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대사면 징계 사면해 준다 그러면 뭐 가만히 있든가 그래서 좀 노원에 바닥 훑으면서 어떻게든지 좀 요번에 마이너스 4선 안 되게끔 노력할 텐데 노원은 일단 접은 것 같아. 노원에 가지도 않는데 그리고서는 괜히 땡깡만 부리고 순천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구 가고 뭐 심지어는 제주도도 넘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서 뭔가 길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칼자루는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노원을 줬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환장. 노원이 되는 거죠. 야, 노원이 되네. 환장하겠다. 아니 이 애송이 이 중이병 걸린 이 난동꾼을 이걸 정리를 못하네. 정리도 못하고 같이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이 계륵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국힘당이. 그런데 제일 환장하고 싶은 사람은 환장 누구야? 이준석 대표일 거예요. 지가 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자니 노원의 공천을 받을 것 같고 노원의 공천 받으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나가자니 지금 김이 빠져 있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정의당으로 가자니 아니면 제일 쉬운 건 있어요. 정의당 간다라고 하고 정의당의 비례대표 2번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국회의원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 또 그것도 또 우스운 모습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직접 제일 환장하겠네요. 이준석 대표가요. 반짝했던 때가 있어요. 언제가 반짝했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뭐 18%로 진다는 거 맞췄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있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있기 전에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들 언론에서 별로 받아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막 기가 살아가지고 선거운동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니 17% 18% 이렇게까지 예측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네. 거의 뭐 지더라도 뭐 10% 이내로 뭐 한 5% 지면 젖잘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8%뭐 17%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준석이 18% 예측했었죠. 네, 17% 예측했었나요? 어쨌든 거의 맞춘 17% 거죠. 예측해서. 예. 그러니까 막 진짜 방방 뜨면서 본인이 뭐 선거에 있어서 무슨 그 예지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 창당을 하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기대를 했었던 건데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지금 많이 사그러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지켜봐야죠. 예. 저는 뭐 여기 좀 토를 좀 달면 네네. 17%든 18%든 의미 없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부정선거가 개입돼 가지고 네. 전수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몇 퍼센트 지었는지 아니면 뭐 당락이 바뀌었는지 졌다고 해도 17% 18%는 의미 없고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고서는 선거 패인을 분석하는 자체가 큰 의미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대해서- 요인들은 있었겠지만 네네. 가장 큰 요인은 부정선거다. 네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뭐가 문제냐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책임론이죠. 왜 그걸 못 막았냐? 아니 여당이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네. 스스로 내가 무능하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그 4월 총선 때까지는 네.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맞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조치를 갖다 취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만약에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지난번 총선과 같이 이상한 그런 그래프가 딱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뭐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를 수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대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밝힐 건 밝히고 대비할 건 대비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못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지금 더 역공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강서구청장 선거도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정권 잡은 지가 그 1년 넘었잖아요. 1년 반 됐죠. 1년 반 됐는데 지금 선거에서 뭐 이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해도 그런 이야기 지금 할 계제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합니다. 아니 이제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 그렇죠. 누워서 들어요. 침뱉기인데 네네. 누워서 침뱉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무능한 건데 네네. 국정원에서 그 점검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네. 구멍 숭숭 뚫리는 엉망진창인 31.5점짜리의 시스템이다. 네네. 그러면 학교에서도 60점 밑하면 과락이잖아요. 네네. F학점 과락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과락을 인정을 해주냐고요. 과락이면 학점 없이 다음에 다시 듣든가 아니면 퇴학이든가 학점이 인정 안 되는데 31.5점짜리로 과락인데도 그냥 그냥 뭐 시끄러우니까 아니면 교수가 그 과락을 못 막았으니까 교수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뭐 다음에는 과락하지 않도록 공부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는 수밖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1.5점이면 과락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그거 어떻게 학점을 계속 주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더 문제는요. 네. 31.5점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31점 받은 놈이 성적표를 100점으로 고쳤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컨닝까지 한 놈이야. 그러면 과락에다가 컨닝까지 한 놈인데 어떻게 그 놈을 학점을 주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다음 학기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요. 네. 제가 30점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엄마가 성적표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성적표에 30점 받았다고 반에서 꼴등했다고 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성적표를 100점으로 고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나 100점 맞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 좋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우리 아들 잘 가르쳐가지고 100점 맞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국정원 선생님이 딱 봤더니 무슨 선생이에요? 어머님 저 혁진이 꼴등했어요. 31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가 때리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둬서 또 그 점수 받았다.
그럼 그 엄마 잘못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지. 봤을 때 고등어 굽는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고등어를 갖다 딱 굽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고등어 타나 안 타나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고등어가 타고 있는데 뒤집어야죠. 만약에 내년에도 또 그렇지. 지금 같은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 지금 국민들이 고등어 타고 있습니다. 고등어 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가지고 앞뒤가 잘 그 노릇노릇하게 익어가지고 한밤중에 목요일마다 냉장고에 열어봤더니 고등어가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알량한 그 고등어를 그 새카맣게 태워 먹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국정원 뭐 막나 해가지고 책임져야 돼요. 선관위 싹 그 갈아엎고 그럼요. 내년에는 내년 총선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비했다가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제가 그럼요. 봤을 때. 네. 잘 결론 내려주셨는데 이건 안 됩니다. 네. 이거 손 보지 않고는 총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내년 총선 망한다고 했을 때 네. 내년에 총선이 어려워졌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야 그냥 또 기분 나쁘고 또 되는 거 있네 없네 이렇게 되지만 윤 대통령은 가장 큰 그 이해관계자이다. 그거를 대통령이 저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